네, 지난 17일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4주기였죠. 하지만 별다른 대규모 추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안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4주기가 상당히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예견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미 그 3년 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때 취해졌던 정책과 차별을 시키면서 김정은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간의 그 추모 행사를 크게 한 거는 국내적으로나 뭐 북중 관계에 선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4주기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 시대 때가 성군 정치였다면 지난 그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을 통해서도 애민 정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의 보면 선대와의 차별성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식의 정책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그런 추모 행사를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돌이켜보니까요, 김일성 주석의 4주기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행사를 조용히 넘어가면서 크게 치르진 않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4주기 행사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렇죠. 너무 이 추모 행사를 계속해서 크게 한다면은 유훈 통치라는 해서 그 본인의 통치가 약화가 될 그런 그 우려도 있는 거죠. 네. 이번 이제 4주기를 조용히 치르면서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김정은의 위상이 확고하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선대 때와는 좀 차별성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별성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사회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사회 내에 물동량이 분명히 확실히 증대를 했고요. 정보의 양도 증대가 됐고 또 이동의 자유도 이전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통의 양이나 유통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분명 김정일 시대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김정은 체제가 안착이 됐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추구하는 정책 변화에 의해서 4년 만에 이런 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김정일 시대 때부터 그렇게 변화되어 왔던 것이 김정은 시대에 보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인지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금 보여지는 현상학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을 갖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체제가 안착이 됐다라고 보는 거는 좀 저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행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7차 노동당 대회 전에 이제 잠시 이제 날짜 혼동도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예고된 대로 내년 5월에 그대로 열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면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뭐 당원증을 재발행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준비가 되고 있는 거겠죠?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당대회를 통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임박했을 때 행사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에 노동당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진 엘리트들의 규모라든지 또 그 시점을 통해서 김정은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정책 정강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선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겠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이 노동당 대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을 비롯해서 북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지난번 당대회들을 이렇게 그 뭐 돌이켜 본다면은 뭐 7차 뭐 경제 개발 계획을 선포를 했다라든지 또 그 6차 당대회 때는 뭐 후계자 구도를
보여줬다라든지 그런 예.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또 36년 만에 당대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뭔가 내용에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가장 이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애민 정치를 이번 그 10월 달에 뭐 92번, 94번에 걸쳐서 네. 말을 할 정도로 네. 그 경제 파트에서의 그 발전을 통해서 애민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개혁 개방 쪽으로의 그런 선포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개혁 개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가 또 풀려야겠죠. 그래야 네. 해외 자본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또 조심스럽게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좀 수정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때 그런 걸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분명 애민 정치와 관련된 어떤 그 북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 선포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난주 차관급 당국 회담이 정말 별 소득이 없이 그냥 네. 끝났습니다. 네. 차기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건 참 네. 아쉬움인데요. 그렇죠. 내년 3월이죠.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네. 있고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네. 너무 늦어지면 네. 이런 당국 회담 재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꾸로 이제 그 당국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적정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가 날짜를 잡는데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조급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북한이 이번에 당국자 회담에서 나올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예측을 했었죠. 예, 그리고 예. 북한 역시 우리가 논의할 사안이 이산가족 문제가 최우선일 것이다라는 것도 네. 북한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만 강조를 하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성격이 전혀 맞지 않은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를 시켰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또 앞에 1차가 붙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한의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정말 풀릴까 안 풀릴까라는 네. 걸 어떻게 보면 한번 그 검토해보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서로 상대방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나올지 그렇죠.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맛보기의 그런 회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그렇죠. 역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가지고 재개를 들고 나왔어요. 상당히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말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문제는요. 결국에는 관광을 통해서 관광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현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북한이 이미 3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가는 거는 이 제재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강산 관광을 정말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노력이 같이 연계가 되어질 때 금강산 관광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남북 차원과 국제 차원이 같이 연계되면서 잘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는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이랑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북한 고집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이산가족 문제라는 거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거죠. 예. 우리 인도주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뭘 연계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는 어느 정도는 용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역시 지금 애민 정치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예.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도 이산가족의 문제가 있지만 북한에도 이산가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애민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스스로 그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결과인 거죠. 네.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달부터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네. 방북 가능성이 계속 나왔죠.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을 미뤄서 봤을 때 네.
이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 반 총장의 네.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그런 뭐 통치 스타일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외교적인 무대에서 김정은의 어떤 이렇게 보면 자존감을 높이고 또 그 유엔에 지금 반기문 총장님이 그 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엔에서 바로 북한 인권 문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가 되고 그중에서 지금 김정은을 겨냥한 인권법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북한이라는 그런 평양의 땅에서 수장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서 그동안 주변 국가들과 외교 문제를 풀지 못한 것도 같이 풀 수 있다라는 점에서 김정은이 계산을 제대로 한다면 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언제쯤 그러면 이런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언제쯤? 뭐 일단 그 유엔 사무총장님은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뭐 적정한 날짜를 서로 논의를 하겠죠. 또 한편 또 북한 쪽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회담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외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아마 5월 전 정도에 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그 당대회에 앞서서 노동당 대회 앞서서 한다면 외교적인 효과도 키울 수가 있고 그런 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위상도 알릴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남북관계 문제도 같이 푼다면 본인이 그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달성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차원이 다 되는 거죠. 대내적, 남북관계 차원, 국제 차원의 이미지를 다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김정일 4주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세. 오늘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